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32살 약사지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표는 누군가의 통장을 갉아먹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늘은 새벽 2시 응급실 복도에서 시작된 어느 며느리의 3개월짜리 반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한 줄기 통쾌함이 남을 거예요. 병원 5층 복도는 형광등이 늘 한쪽 끝만 깜빡거렸어요. 저는 그 깜빡이는 등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빨간 불은 3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제 옆에서 묵주를 쥐고 계셨어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묵주알을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꽉 쥐고만 계셨죠. 저는 엄마 어깨를 감싸는 대신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발신 23통, 부재중 0통, 남편에게 건 전화 횟수였어요. 지우야, 사위는 안 온다니? 엄마가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물었어요. 저는 종이컵을 꽉 쥐고 입꼬리만 끌어올렸습니다. 회사에 큰일이 있어서요. 내일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거짓말이 입에서 미끄러지듯 나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결혼 3년 동안 친정 엄마 앞에서는 자꾸만 거짓말이 늘어가더라고요. 보호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진실이 더 무겁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6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침대 옆 협탁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막 누우려는 참이었어요. 전화벨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119가 지금 오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어요. 저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차 키를 챙겼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보, 일어나봐. 아빠가 쓰러지셨대. 같이 가야 해. 남편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한쪽 눈만 떴어요. 어디서 쓰러지셨는데? 거실에서. 119 지금 부르셨대. 응급실로 가야 해. 그럼 거기 의사들이 알아서 할 거잖아. 나 내일 오전에 본부장 보고 있어. 너 혼자 가. 저는 코트 단추를 잠그던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아빠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의사한테 가는 거잖아. 내가 가서 뭐 할 건데? 수술이라도 할 거야? 남편은 다시 얼굴을 베개에 묻으며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어요. 저는 그 이불 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일어날까? 아니, 일어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알았어. 다녀올게. 응. 차 조심. 차 조심. 저는 그 2글자를 들으면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려서 차키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떨림이 아빠 때문인지 남편의 그 차 조심 때문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엄마가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보더니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어요. 침대 위 아빠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머리에는 두꺼운 거즈가 감겨 있었습니다. 평소 출근할 때 늘 매시던 회색 셔츠가 가위로 잘려 침대 발치에 던져져 있었죠. 따님이세요? 보호자분,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당직 의사가 저를 빈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뇌출혈입니다. 출혈량이 많아서 응급으로 개두 수술 들어가야 해요. 동의서에 사인하시고 보증금 결제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한 분 더 계시면 좋은데 제가 사인할게요. 의사가 내민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 이름 3글자가 지렁이처럼 구불거렸지만
의사는 이런 사인을 너무 많이 봐왔다는 얼굴이었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보, 아빠 뇌출혈이래. 지금 수술 들어가신대. 보증금이 1,500만 원이래. 나 좀 도와줘.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응급실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제 명의 카드를 꺼내 원무과 창구에 내밀었어요.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꽂으면서 한번 망설이듯 저를 봤어요. 영수증이 출력되는 동안 저는 천장 형광등을 올려다봤어요. 한쪽 끝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병원 복도.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1,500만 원짜리 종이를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난 자리.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우셨어요. 저는 엄마 어깨를 토닥이면서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켰습니다. 남편의 답장이 그제야 도착해 있었어요. 잘 처리됐어? 나 출근 준비해야 해서. 끝나면 연락 줘. 저는 그 메시지를 5초쯤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1층 편의점으로 내려갔어요. 엄마는 또 오셨고 저는 그 옆에서 죽 2개와 따뜻한 두유 2개를 골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오늘부터 혼자구나. 이 결혼 안에서 적어도 응급실 복도에서는 영원히 혼자구나. 그 깨달음이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 가지 사실로 또렷하게 마음 한쪽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마치 누가 빨간 도장을 쾅 찍어준 것처럼요. 핸드폰이 또 한 번 진동했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우야, 너희 친정에 무슨 일 있다며? 태준이가 잠을 못 잤다더라. 우리 아들 내일 회사 어떡하니? 저는 죽봉지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편의점 자동문이 제 발 앞에서 2번이나 열렸다 닫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니, 잠깐.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비워둬라. 소라 결혼 얘기로 식구들 모이기로 했는데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되지. 신혼가전이랑 예단 얘기도 해야 하고. 저는 죽봉지를 든 손에 힘을 줬어요. 봉지 안에서 죽통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아빠 수술 끝나신 직후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한번 쉬셨습니다. 어머, 어쩌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약속은 약속이고. 주말에 보자. 전화가 먼저 끊긴 건 시어머니 쪽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구나.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카드구나. 그런데 카드는 언제든 정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수술 다음 날 정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병원 1층 로비 의자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에 담긴 음료는 이미 차게 식어 있었어요. 새벽부터 거의 24시간을 한숨도 못 잤는데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더라고요. 눈꺼풀만 모래주머니처럼 무거웠죠.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턱선엔 면도 자국이 깔끔했어요. 죽 한 봉지도 따뜻한 음료 하나도 없이 양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남편이 제 앞에 멈춰서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안부 인사가 아니었어요. 이 병원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는 푸념이었습니다. 1시간에 4,000원이 말이 되냐는 짜증 섞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로비 천장에 부딪혀 제 정수리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종이컵을 더 꽉 쥐었어요. 어제 새벽에 1,500만 원짜리 카드. 영수증을 받아든 사람 앞에서 4,000원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내는구나. 이 사람 입에서 처음 나올 말이 미안하다도 괜찮으냐도 아니고 주차비라는 단어구나. 남편은 제 옆자리가 아니라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제 얼굴은 거의 보지 않았어요. 며칠을 못 감은 머리, 한참을 내려간 다크서클, 핏기 없는 입술. 그런 건 그 사람에게 들여다볼 가치가 없는 정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식어버린 율무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미지근하고 텁텁한 그 맛이 그날의 제 마음 같았어요. 따뜻한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누가 손도 안 댄 사이에 혼자 식어버린 그런 맛. 면회 시간 5분 전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따라왔습니다. 5층 중환자실 입구, 방진 가운 보관함 앞에서 비닐 가운을 꺼내 건넸어요. 남편은 가운을 입으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아빠는 침대 4번에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에 두꺼운 붕대, 양쪽 팔에 라인이 2개씩, 산소포화도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빠 손을 잡고 계셨고요. 어제 입고 오신 옷 그대로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였어요. 제가 침대 옆에 서자 친정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위는 왔니? 하는 시선이 제 뒤로 옮겨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서 있었어요. 거리가 묘했어요. 가까이 오기엔 부담스럽고 멀리 서 있기엔 어색한, 정확히 그 어중간한 거리. 장인어른은 좀 어떠시냐고 형식적으로 묻고는 그게 끝이었어요. 침대를 한번 흘낏 보더니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사위라는 이름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어머니도 아내의 친정 아버지도 다 결혼 서류 한 장으로 묶인 남에 불과했구나. 면회 시작 10분쯤 지났을 때 남편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복도로 따라 나갔어요. 중환자실 자동문이 닫히자 그 안에 기계음이 차단되면서 귀가 잠시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오늘 병원 근처에 오셨다며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걸 깜빡했다고 했어요. 면회도 어차피 길게 못하니까 너는 어머니랑 있고 자기는 다녀오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코트 단추를 이미 잠그고 있더라고요. 어제 새벽 2시에 갑작스럽게 잡힌 점심 약속이라니. 그 부자연스러움이 너무 평범하게 흘러나와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보증금 1,500만 원, 어제 제 카드로 일시불 결제했다고요. 남편의 손이 핸드폰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웃은 건 아니었어요. 그 표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비웃음 같기도 했고 곤란함 같기도 했고 가장 가까운 표현은 짜증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비를 자기한테 왜 말하느냐, 자기가 친정주치의냐, 그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친정주치. 저는 그 단어 조합을 머릿속에서 2번 천천히 굴려봤어요. 결혼식 그날에 저는 3년 후에 제 남편이 친정. 아버지의 수술비 앞에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으라고 한 거다. 그 말만 짧게 덧붙이고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야기해봐야 닳는 건 제 마음뿐이라는 걸 그 순간 알았거든요. 남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2번이나 빠르게 눌렀어요. 5층에서 1층으로 숫자가 내려오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제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안도한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은 얼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발이 무거웠는데 그 무거움이 피곤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가 주차장에 나타났어요. 옆 차선으로 들어오는 검은색 세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손짓을 하고 계셨습니다. 빨리 타라는 듯 짜증이 섞인 손짓이었어요. 남편은 한번 고개를 돌려 병원 건물 위쪽을 올려다봤어요. 5층, 중환자실이 있는 층을 정확히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색 세단은 5초도 안 돼서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해 1,500만 원을 결제하고 정확히 1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 머무를 생각이 없었구나. 어머니가 핑계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린 거구나. 어쩌면 어머니에게 먼저 와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르겠다. 복도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겠다는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답장할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고 그냥 어떤 거대한 무력감이 가슴을 천천히 누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까지 남편은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 되어서야 그는 집으로 돌아온 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시각이 밤 11시쯤이었어요. 사흘 만에 귀가였습니다. 옷에서 병원 알코올 냄새가 뺐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젠 그게 제 냄새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야구 중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맥주캔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들어서서 그 장면을 가만히 봤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워 초초하게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은 이 소파에서 야구를 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요. 남편이 저를 흘낏 보더니 손에 든 캔을 한번 흔들어 보였어요. 너도 한잔 할래 하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출장 다녀온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코트도 벗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한쪽 다리에 마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말, 재활까지 최소 6개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의사의 말. 저는 그런 사실들을 사흘 동안 혼자 들었어요. 동의서에도 혼자 사인했고 침대 옆간이 침대에서 혼자 잤고요. 하지만 그 말들을 그날 밤 거실에서 꺼내지 않았어요. 꺼낼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듣는 척만 하고는 다시 야구로 시선을 돌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남편이 그제야 자세를 바로 하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다음 주말에 식구들 모이는 자리 잡으셨다고. 시누이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니 시간 비워두라고요. 그게 병원에서 사흘 만에 돌아온 제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에서 손을 천천히 빼며 그를 마주봤어요. 그러시군요. 라는 말이 입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대신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웃은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마음 안쪽에서 빨간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번 찍히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런 도장이요. 그날 밤 저는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그걸 알아챈 건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였어요. 그는 노크를 2번 가볍게 하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녀오겠다는 인사 하나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사흘 만에 돌아와서 다른 방에 들어간 일을 그는 그 정도로 처리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시어머니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말 식사 자리 12시 정각 한정식집 주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끝에는 신혼가전이랑 예단 얘기 미리 마음에 두고 오라는 한 줄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은 채 화면을 껐어요. 동이 트는 그 빛이 작은 방 창문 아래 책상 위로 비스듬히 쏟아졌어요. 저는 그 빛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말 식사 자리는 시내 한정식 집이었어요. 정오정각 별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시댁 식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만 5분 늦게 도착한 셈이었어요. 그 5분이 마치 큰 결례라도 된 것처럼 시어머니의 시선이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상석엔 시아버지, 그 옆에 시어머니, 맞은편엔 시누이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옆자리, 제 자리는 시누이 옆 끝자리였습니다.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자리는 늘 그렇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결혼 3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자리 배치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친정일이 길어져도 시댁 약속 시간은 지켜야지 며느리가 그래서야 되겠냐는 평소보다 한 톤 높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 대신 가볍게 고개만 한번 숙였어요. 그러는 동안 시누이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가전 카탈로그를 펼쳐 보였습니다. 음식이 깔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어요. 시누이 결혼식은 2달 뒤. 그런데 신혼가전이 문제였습니다. 사돈댁 체면이 있으니 풀세트로 맞춰야 한다. 그게 어머니의 결론이었어요. 견적은 1,000만 원. 시누이는 다른 친구들은 친정에서 다 해줬다며 입술을 비죽거렸어요. 시아버지는 가만히 술잔만 기울였고 남편은 김치를 집으며 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옮겨왔어요. 며느리가 시누이 결혼에 그 정도는 보태주는 게 도리지. 1,000만 원 다음 주 안으로 통장에 넣어달라는 통보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에 별실 안공기가 잠깐 멈췄어요. 시누이가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고 시아버지의 술잔 기울임이 멈췄고 남편이 김치를 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사흘 전 응급실에서 1,500만 원을 카드로 긁었어요. 어제 저녁엔 일반 병동 입원비 350만 원이 추가로 청구됐고요. 다음 달부터 재활치료비가 매주 들어가야 하고요. 친정 엄마는 아빠 간병하느라 일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1,000만 원짜리 청구서를 들이미는 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 모든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별실 안이 정말로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2번 발삭였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또박또박 말했어요. 시누이 결혼은 시누이의 일이고 신혼가전은 시누이 부부의 일이고 양가 예단은 양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며느리가 단숨에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비우는 건 도리가 아니라 부담이라고요. 남편이 제 팔꿈치 쪽 식탁을 손바닥으로 2번 두드렸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건 웃음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며느리 자리에 앉아서 어디 어른 말에 토를 다느냐, 며느리가 시누이 결혼식에 손 놓고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친정에 돈 들어갈 일 있다고 시댁을 거지 취급하는 거냐. 마지막 문장에서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굴비한 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러고는 코트를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번 길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자리 안 끝났다고 소리쳤고 시누이는 어이없다는 듯 핸드폰을 식탁에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별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더니 곧바로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메시지 한 줄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안에 1,000만 원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며느리 자격은 없는 줄 알아라.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분노가 올라오기보다는 이상하게 명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안경 도수를 한 단계 올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가 갑자기 또렷하게 보였어요. 며느리 자격. 그 단어 안에 담긴 것은 통장과 노동력이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옮겼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버튼을 누르는 동안 핸드폰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어요.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카드를 내밀던 그 새벽보다 손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차창을 내리고 한정식 집 외관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별실 창문에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작게, 아주 작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핸들을 돌려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30분 동안 핸드폰은 17번 더 울렸습니다.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사흘간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첫째 날은 화가 나서, 둘째 날은 자존심 때문에, 셋째 날은 어머니의 맹공이 두려워서 표정이 그렇게 단계별로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제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신발도 채 벗기 전에 그 모습을 마주한 거였죠.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빳빳한 흰 봉투가 아니라 어디서 한번 구겨졌다 펴진 누런 서류 봉투였어요. 남편은 봉투를 제 발치에 내려놓고는 어깨를 떨기 시작했어요. 5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 저는 코트를 벗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봉투가 발등에 닿아 있었지만 춥지도 차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말하지 못한 부분을 채운 건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이었어요. 봉투에서 빠져나온 종이 몇 장이 거실 바닥에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한 장 한 장 추리는 동안 거실은 고요했어요. 남편의 어깨 떨림과 제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번갈아 들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사람이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낸 돈은 3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영수증 더미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쪽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무릎걸음으로 식탁 앞까지 와서 다시 매달렸어요. 어머니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 시누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만 버티게 도와달라. 다음 달 성과급이 나오면 한 번에 정리하겠다. 그런 말이 톡
토막토막 이어졌습니다. 저는 영수증 한 장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리며 물었어요. 처음 시작이 언제였느냐고. 결혼 전이냐 후냐. 그것만 알려달라고요. 남편이 한참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이라고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결혼식 전날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거라고 식장 앞에서 다짐했지.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달 전부터 이미 우리 가게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 거였구나. 신혼여행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 표정 뒤에는 아마 손익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을 거야.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누이 핸드폰을 빌려 거신 모양이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지 않았는데도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그쪽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어요. 너 어떻게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느냐? 며느리 자리가 그렇게 우스우냐? 1,000만 원 입금이 코앞인데 어디서 시간을 끄느냐? 한 문장 한 문장이 채찍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영수증 더미 위로 떨어지는 동안 남편은 식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통화 시간이 7분을 넘어가는 동안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저는 한 가지만 짧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작년에 코인으로 3,000만 원 날린 건 알고 계셨냐고요? 3초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그 녀석이 그럴 리 없다. 내가 모함하는 거 아니냐. 친정일 안 풀린다고 시댁에 화풀이하는 거냐. 그렇게 받아쳤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처음과 다른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디 사이사이가 흔들렸어요. 저는 식탁 위 영수증 더미 중 한 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곧바로 전송했어요. 전송 알림음이 울리자마자 통화가 뚝 끊겼어요. 남편이 식탁 앞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다만 영수증 한 묶음을 다시 정리해 봉투에 넣고 봉투 입구를 고무줄로 묶어 식탁 한쪽에 가지런히 세워두었습니다. 이 봉투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할 거예요. 하나는 이 결혼의 진짜 모습을 적어둔 진단서, 또 하나는 머지않아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일 증빙 자료. 자정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시댁으로 와라. 며느리 정신 차리게 한번 호되게 가르쳐줘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길에 식탁 위 봉투를 한 번 더 흘낏 봤어요. 누런 종이 위로 식당 형광등 같은 거실등 빛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식탁 앞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어요. 사흘 전 제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야구 중계를 보며 맥주를 들이켜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방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한번 돌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잠을 깊게 잤습니다. 화요일 저녁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저는 누런 봉투를 가방 안쪽 깊숙이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가방 입구를 닫는 손이 차분했습니다. 거실 소파엔 시아버지가 신문을 접어둔 채 앉아 계셨고 그 옆엔 시어머니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계셨어요. 맞은편 1인 소파엔 시누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발치 카펫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들어서는 며느리를 마주하는 풍경이라기보단 재판정에 들어서는 피고를 기다리는 자세 같았어요. 저는 인사 대신 가벼운 목례만 한 번 한 뒤 입구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코트도 벗지 않았어요. 신발도 가지런히 현관 쪽으로 돌려둔 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느냐, 친정에 일 좀 있다고 시댁을 등질 수 있느냐, 그동안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한 적이 있느냐.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문장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여신 건 시어머니의 두 번째 호흡 사이였어요. 며느리 친정이 원래 형편이 그러니 셈이 빠른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가난한 집안 자식들이 원래 손이 야무지다. 그러니 우리 집안 형편을 못 따라가는 것도 이해는 한다는. 그러니 우리 집안 형편을 못 따라가는 것도 이해는 한다는 너그러운 척 던져진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위에 얹은 손에 힘을 잠시 주었다가 풀었어요. 친정이 가난하다는 말, 친정 아빠가 평생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자식 공부시키고 키워주신 인생을 한 줄로 깎아내리는 말, 그 말을 시아버지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결혼식 그날에 저는 짐작도 못했을 거예요. 신우이가 그 틈을 타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화면엔 명품 드레스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을 메인 드레스가 아니라 갈아입을 두 번째 드레스. 친구들이 다들 입어서 자기만 빠지면 체면이 안 선다. 올케가 한 벌만 결제해 달라. 카드 한 번만 빌려달라는 부탁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를 골라달라는 말투였어요. 남편은 어머니 발치에서 카펫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 입구를 천천히 열었어요. 봉투를 꺼내는데 5초쯤 걸렸을 거예요. 거실 안 모든 시선이 그 5초 동안 제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핸드폰을 만지던 시누이도, 신문을 접고 계시던 시아버지도, 양반다리를 한 시어머니도 전부 가만히 멈춰 있었어요. 봉투를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입구를 묶었던 고무줄을 풀고 영수증 묶음을 부채꼴로 펼쳐놓았어요. 거래소 입금 내역, 청산 알림,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카드값 자동이체 내역까지 한 줄로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영수증 위에 가장 먼저 떨어졌어요. 신문을 접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한 번 더 축혀 올리며 종이 한 장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시누이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다리를 풀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지켜본 뒤 입을 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아드님이 가상화폐로 잃은 돈은 3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해온 사실, 그리고 그 카드 결제일마다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돈, 모두 여기에 정리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며느리 자격을 운운하시기 전에 한 번쯤 아드님이 이 집안에서 어떤 자격으로 살아왔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실 안 공기가 통째로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영수증 한 장이 카펫 위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옆 얼굴을 향해 무어라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를 보지 않고 영수증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위에 적힌 액수가 마치 자식 얼굴의 점 하나하나처럼 또렷이 보였을 거예요. 시누이는 어이없다는 듯 짧게 헛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더니 자기 핸드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버렸습니다. 곧 신랑 될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수증 묶음은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어요. 사진은 이미 찍어둔 게 여러 장이었고 원본 한 묶음은 가방 안쪽 다른 봉투에 따로 보관해 두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펼쳐둔 건 시어머니에게 남기는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무엇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어떤 통장 위에서 시댁의 평화가 유지됐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영수증 형태의 편지.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마주봤어요. 저는 이 집 며느리지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만 또박또박 남기고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길게 하시는 소리, 베란다에서 시누이가 누군가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가 한꺼번에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남편이 어머니 그게 아니라며 말을 더듬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등 뒤, 시댁 현관문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소리치는 음성이 새어나왔어요. 며느리에게 던졌던 그 칼날이 이제 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시댁 현관문이 안쪽에서 한 번 더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시대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가계부 노트를 모두 펼쳤어요. 결혼 첫 해부터 지난주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적어둔 노트 3권이 침대 위에 부채처럼 놓였습니다. 노트 옆엔 카드 명세서, 사본 한 더미와 송금 내역을 모은 파일 한 묶음을 가지런히 두었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 한 장에 2칸을 그렸어요. 왼쪽엔 시댁, 오른쪽엔 친정. 나열하다 보니 시댁은 3,200만 원. 친정은 응급실 결제를 빼고 결혼 3년 동안 친정에 들어간 돈은 480만 원에 그쳤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불을 끄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2시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늦게 돌아왔는지 아니면 아예 못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200만 원과 480만 원 두 숫자 사이의 거리만큼이 결혼 3년 동안 제가 두 집안에 흘려보낸 마음의 거리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직접 자기 통장에서 시댁에 보낸 돈은 노트를 아무리 뒤져봐도 0원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어디에도 그의 이름으로 결제된 시댁 항목은 없었어요. 모두 제 카드, 제 계좌,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결혼 3년 며느리라는 이름의 자동이체. 그 문장을 적어놓고 한 번 소리 내어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얇은 종이를 뚫고 침대 위에 도장처럼 찍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메시지엔 변명도 사과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모셔왔다. 너도 와라. 며느리가 안 오면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다. 라는 짧은 협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 번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만 핸드폰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상담 예약 페이지였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시댁 거실에 영수증 봉투를 펼치던 그 저녁보다도 손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결혼 첫 해 신혼집 천장에 무드등을 달면서 행복했던 어느 저녁이 잠시 떠올랐어요. 그 무드등은 작년 봄에 전구가 나가면서 떼어낸 뒤 다시 달지 않았습니다. 천장엔 무드등 자국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동그란 자국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결혼은 어쩌면 천장에 달아둔 무드등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다. 처음엔 따뜻해 보여도 전구가 한번 나가면 다시 달 의미를 찾기 어려운 그런 것. 작은 방 창문 너머로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지않아 식탁 위에 놓일 통보서, 그리고 그 옆에 가지런히 정렬될 가계부 세 권과 변호사 명함 한 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그 풍경을 마지막으로 결혼 3년 만에 가장 깊은 잠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작은 방 책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 평소 아침 식사 자리 정중앙에 봉투를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그 옆엔 가계부 노트 3권을 차곡차곡 쌓고 노트 위엔 변호사 명함 한 장을 비스듬히 얹었습니다. 봉투 위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재정분리 통보서. 봉투 안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원칙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댁 관련 모든 지출은 남편의 통장에서, 친정 관련 모든 지출은 제 통장에서, 시어머니 용돈 자동이체는 즉시 해지, 시누이 결혼 가전 지원 항목은 부담하지 않음, 남편의 카드 돌려막기 자금은 공동 계좌에서 지원하지 않음, 향후 발생하는 시댁 경조사비, 명절 선물, 가족 모임 식비 등은 일체 분리. 두 번째 장엔 변호사 사무실 상담 예약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머그잔을 들고 식탁 옆 의자에 앉아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어요. 머그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동안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으로 안방 문을 열고 나오던 그가 식탁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봉투, 노트더미, 변호사 명함 순서대로 시선이 옮겨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머그잔을 양손으로 감싼 채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식탁 가까이 다가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봉투 입구에서 2번 미끄러졌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펼쳐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의 눈동자가 한 줄 한 줄을 따라 움직였어요. 두 번째 종이까지 다 읽고 나서 그는 종이를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화는 아니었어요. 화는 어제 저녁 시댁 거실에서 영수증을 마주하던 시어머니의 몫이었고, 이 새벽 식탁 앞에서 통보서를 마주한 남편의 몫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자기 발밑이 갑자기 사라진 사람의 표정. 그동안 자기가 무엇 위에 서 있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가 변호사 명함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짚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는 동안 남편이 거실에서 한마디 흘렸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시댁에 와줄 수 있느냐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혼잣말 같았습니다. 저는 신발끈을 천천히 묶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등을 돌리지 않은 채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무어라 답하기 전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결혼 3년이라는 한 챕터의 마지막 페이지가 덮이는 소리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켜자 메시지가 줄줄이 도착했어요. 시아버지 번호, 시누이 번호, 처음 보는 번호 2개. 며느리가 어디서 시어머니를 응급실에 두고 출근을 하느냐. 며느리 자격이 박탈됐다. 집안에서 쫓겨나도 할 말 없다는 식의 문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 모두 차단 처리했어요. 그러고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시댁 자동이체 항목 7개를 차례로 해지했어요. 한 줄씩 클릭할 때마다 결제 취소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부가카드를 정지시켰어요. 은행 앱을 닫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출근길 인파 속으로 가볍게 걸어 나갔습니다. 가방 속 머그잔처럼 식어있던 무엇인가가 그날 아침 처음으로 뜨거워졌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친정 아버지는 재활을 마치고 보행기 없이 동네 한 바퀴를 도실 수 있게 되셨어요. 친정 엄마는 매일 아침 아빠와 함께 산책하시고 오후엔 작은 텃밭을 가꾸세요. 저는 약국일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통장 잔고가 결혼 후 처음으로 매달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두 번째 조정에서 마무리됐어요. 시댁 측에서는 두 번 합의를 시도해 왔지만 마지막 통보서에 적힌 한 줄을 끝내 받아들였어요.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긴다. 서류 정리가 끝나는 날 저는 약국 문을 닫고 친정에 들렀어요. 친정 엄마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계셨고 아빠는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두 분 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저는 평상 끄트머리에 앉아 한참 동안 마당 화단에 핀 봉숭아 꽃을 바라봤어요. 친정 엄마가 일을 그만두신 뒤 처음 가꾸기 시작한 화단이었습니다. 빨갛게 핀 꽃이 햇볕 아래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빨래를 다 걷고 옆에 앉으셨어요. 그러고는 제 손등 위에 손을 가만히 얹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손등의 따뜻함이 응급실 1층 편의점에서 들었던 죽봉지의 무게와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따뜻함이었어요. 결혼 3년 동안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옆으로 비켜서 있었던 거구나. 응급실 복도에서 혼자였다고 느꼈던 그 새벽에도 친정 엄마는 내 옆에 그렇게 앉아 계셨구나. 다만 그땐 내가 그걸 볼 여유가 없었을 뿐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한번 짧게 진동했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번호 끝자리가 시어머니 휴대폰과 비슷했어요. 새 번호로 바꾸신 모양이었습니다. 메시지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야, 한 번만 만나자.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분노도 안쓰러움도 아니었어요. 저는 답장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 위쪽 차단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어요. 새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한 정거장 더 걸었어요. 동네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잔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어요. 길 건너 학원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굣길 풍경, 횡단보도 신호등, 빵집 앞에서 서성이는 노부부의 뒷모습, 평범한 풍경들이었어요. 그 평범함이 결혼 3년 동안 제가 가장 그리워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잔을 살짝 기울여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진하고 무엇보다 식지 않은 맛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따뜻한 이름이지요. 하지만 그 이름이 누군가의 통장과 마음을 일방적으로 빨아들이는 통로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청구서일 뿐입니다.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 자식이니까 감당해야 한다는 말, 아내니까 양보해야 한다는 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지 오늘 이야기 속 며느리의 세계월이 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누군가의 이름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사실.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 잘못 보내진 청구서에 사인하지 않을 권리, 그 권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한 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뵐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